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단장님을 모실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재건축 조합이라면 조합장이 네. 되는 건데. 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 직전인가 보죠. 예. 그래서 재건축 추진 단장이라고. 이분은 현재 직업은 변리사이세요. 현재 직업이 조합장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뭘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있는 건데 변리사 특허 관련 업무를 해주시는 이분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장을 맡게 됐다고 해서 네. 그 동네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또 예. 그와 관련한 이슈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상근 추진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삼프로 TV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굉장히 네. 떨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재건축 설명회를 하면서 보통 이제 많이 올 때는 네. 하루에 한 1,500분 이상의 이제 주민분들을 모시고 이제 크게 행사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그때는 많이 와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떨리진 않은데 오늘이 네. 더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현재만 한 8,000명 모여 계시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네. 네. 많긴 많은데 예. 몇 뭐. 가구예요? 올림픽 선수촌은? 저희 아파트는 5,540세대입니다. 5,540세대. 주민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와, 이야, 큰데 엄청 네. 큰 단지네요. 네. 둔촌 주공이 한 지금 7,000개 정도 되나요? 7,000가구잖아요. 이제 한 6,000세대 정도 6,000세대? 되고요. 약간 작은 수준, 거의 비슷한 둔촌 수준이네요. 주공 없었으면 이쪽 1등이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 중에서 네. 가장 큰 단지다. 그러니까 이제 음마 아파트가 이제 저희보다 조금 작고 잠실중호 단지도 저희 아파트 조금 작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아파트 중에 재건축해야 될 대상지 네.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여기 이사 오셨어요? 저는 뭐 이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하고는 좀 됐는데 뭐 들어올 형편은 이제 2017년 정도에 들어와서 진행을 이제 했고, 그러니까 뭐 재건축을 왜 하게 됐느냐 뭐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직업 자체가 변리사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그 법에 따라서 행정관청과 이제 대응을 하면서 전략을 구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을 그 특허권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느냐 네. 예.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용병.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엔 규제 행정관청을 다뤄야 되고 네. 그리고 내 고객인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인 거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행정관청과 이제 대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이제 법을 잘 이용해서 뭐 이용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법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예. 목적을 달성하느냐 네.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하셨다? 네, 그래서 그 질문 이제- 우리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참 제가- 되신 거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되면 그럼 조합하면 거의 조합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근데 투표로 이제 해서 결정됩니까? 보통 이제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조합장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추진위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위. 예, 그러면 이제 또 추진위원장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 네. 그 앞선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의된 공식 명칭이 없어요. 추진위부터는 법에 네, 되어 명칭이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준비위원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추진을 위한 준비. 네, 추진이나 준비나. 네. 아직 좀 작네요. 아직은 네. 신설이네요. 이제 신설. 막 시작된. 이제 막 시작돼.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명칭에서 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조금은 역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추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좀 역동성을 갖고 재건축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해 보자. 알겠습니다. 저 이거 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조합장이 되면 네. 조합에서 월급도 나옵니까? 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략 얼마쯤 나온다고 알려져 그거는 이제 있습니까? 아파트마다 조금씩 이제 상황의 규모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500만 원, 그리고 많이 받으시는 데는 뭐 월 1,000 정도가 수익이라고 하고 거기 그래요? 외에 이제 판공비가 있고 그다음 법인카드도 있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은 못할 만큼 바쁩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와 네. 그래요. 그럼 전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정도는 그렇지. 있어야지. 근데 이제 그렇지. 뭐 물론 이제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뭐 바쁘진 않겠죠. 예. 네, 그럴 때는 경험을 해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잘 재건축이 되면 그럼 뭐 많이 집 한 채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반포에 뭐 이제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제 성공 사례금으로 네. 우리 뭐 조합장님이 열심히 해줘서. 열심히 해주고 잘 해주셔서 이제 조합원 전체 이익이 극대화됐으니 예. 이 정도의 성공 그 보수는 드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시로 아, 보통은 이제 집을 한 채 더 주거나 집 한 채 더 주는 거. 본인도 네. 집이 있으니까 있지만, 네. 조합장이겠으나 네. 한 채 더 주는 야, 거예요. 할만하네요. 1+1. 할만하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 또 이제 현금으로 뭐 이제 성공 사례금으로 현금으로도 지급이 되는 데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하긴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열심히 하시겠죠. 네. 조합을. 그렇기는 해도 그게 돈으로 치면 수십억인데 네. 펜트하우스 받으면 100억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데 다른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사실 이제 재건축을 잘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재건축이 1년 정도가 끌어지면 이제 손실 나는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도부가 잘 운영을 해서 하기야.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 그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즘에 강남권의 반포나 이런 데서는 한 채 뭐 20억 이상씩을 뭐 하니까 그렇죠. 그럼 뭐 조합장님한테 100억을 드리면 5채만 하면 그게 크게 뭐 문제인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워낙 이게 재건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늦어지면 끝이 없는 거니까. 네. 아 그렇죠. 둔촌주공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난리잖아요. 네. 근데 잘 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서 그 조건이 뭐 3년 안에 끝내면 네. 뭐 혹은 언제까지 분양을 마치면 뭐 네. 이런 조건에 따른 인센티브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제 뭐 저희가 뭐 기업 같으면 이제 뭐 투자 유치할 때 3G A, B 이렇게 가지는 그런 그렇죠, 마일스톤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게 준공된 아파트죠? 몇 년 됐죠? 저희 아파트는 이제 올림픽 이름이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네. 1988년도에 준공이 됐고 예. 이제 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실제 입주는 1989년에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34년 정도. 88년에 완공된 아파트. 네. 34년. 네. 야 30년이 넘긴 넘었는데. 네. 30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좀 진작 준비해야지. 여기 이제 시작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 진단에서 상당히 네. 어려웠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너무 네, 안전해 하다고. 너무 안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 기준이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우리 집은 못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정말 튼튼해. 네, 다들 그렇게 생각. 우리 집은 네. 못도 안 들어가 너무 튼튼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얘기하시는 게 너무 못도 안 들어갈 튼튼한데 무슨 재건축이야?라고도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는 기준이 어느 시점이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요즘에는 뭐 이제 내진 성능도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고 뭐 진도 7.0, 진도 예. 9.0에도 견디게 내가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생명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진 뭐 지진이 9.0 이상의 강도가 지진이 발생을 했어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과거의 모든 건축물은 다 위험한 거예요. 네. 네, 뭐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준공 당시에 튼튼하게 지었으면 지금도 튼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튼튼한 거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이제 시점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눈높이로 봐야 네, 된다. 그쵸. 옛날의 눈높이로 보면 네. 옛날 거보다 지금 괜찮은 건데. 네. 그러니까 안전 진단이라는 게 네. 우리도 알고 다 알지만 다시 지을만 하냐 네. 아니면 이만하면 튼튼해 좀 더 살아는 네. 쪽이냐를 네. 이제 가르는 첫 번째 네. 시험인데 네. 탈락하셨습니까? 네. 2019년도에 탈락했었어요. 2019년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를 했을 때 예. 저희 아파트 단지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추진을 해서 예. 예, 그래서 전국 최초로 어. 예,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죠. 정밀 안전진단. 네, 네. 재건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전국 최초로 네. 그리고 네. 강남 3구에서 최초로 네. 어? 굉장한 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의 안전 강도 우리의 사회 이제 통념상 안전하냐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탈락을 했죠. 그 탈락을 하고 근데 그때 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무모하게 신청을 했냐라고 하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나서 어느 누구의 단지도 신청하려는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령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운전면허 시험을 아주 어렵게 해서 다 바꿨어요. 예. 그러면 그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아냐. 누군가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럼 다시 재도전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대 입학 정원을 다 대폭 축소해서 아무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도 누군가는 서울대 가긴 가거든요. 가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제도를 잘 공부하고 검토해서 어떠한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봤다. 네, 받아봤죠.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뭐 구조 안전성이 뭐 B등급이라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 너무 거봐라, 너무 튼튼하지 않냐. 구조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그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 그걸 보는 거죠. 네. A 등급이 제일 튼튼한 거예요. 네, 그렇죠. A 등급이 제일 튼튼하고 B 등급은 B등급은 그 다음인데 예. 그러니까 B등급이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아파트도 막 지은 건물의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하면 B등급이 나오거든요. 예. 막 지었어도 A등급은 안 나와요. 네. 보통 B등급이 나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막 지었어도 뭐 지진에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다 해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약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 지었어도. 그 말은 예. 35년 동안 아파트가 낡긴 낡아도 네. 안전에는 변함이 없다. 네, 그 사회, 그러니까 그런 재건축을 얘기네요. 시키는 그 기준을 우리가 시각을 어느 시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정해져 있는 거죠. B등급. 네,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이게 C나 D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C, D가 되고 이제 구조 안전성에서 점수가 C가 되고 D가 되면 이제 전체 점수를 합산했을 때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뭐 구조 안전성이 50%, 그다음에 이제 뭐 주거 환경, 그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총점이 얼마냐. 거기서 총점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D등급이 되면 조건부 재건축 할 정도로 충분히 노후화됐다. D등급이 나와야 되고 네. C등급까지는 재건축 안 되고 네, 그렇죠. 뭘 주로 봅니까? 그럼 주로 그러니까 주로 지금은 보는 게 이제 뭡니까? 잠시만요. 네. 주로 얼마나 튼튼한지 이걸 봅니까? 아니면 근데 요즘 건물들은 뭐 무너질 걱정을 할 만한 걱정은 무난하지는 않고. 없지 이게 않나요? 컨셉의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 재건축은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하는 재건축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다만 낡아서 낡아서라고 하는 컨셉이 음. 이 옷도 저 산지 3년 됐어요. 네. 낡았죠. 그러나 방송할 때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건데 네. 다만 이제 사이즈가 작으면 못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옷 자체는 천은 괜찮으나 내가 그동안 살이 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눈높이가 높아지고 생활 양식이 달라져서 옷 자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도저히 입을 수 없어. 나는 좀- 것처럼 좀 촌스러워 보여. 그렇죠. 어. 뭐 방은 4개인데 화장실은 하나야. 요즘 불편하죠. 그렇죠? 좀. 네. 그 아파트 네. 그래서 화장실도 장롱 들어가는 곳에도 화장실 네. 하나 따로 만들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 잘하세요? 알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2%입니다. 2%. 뭐 그런 거. 가본 것 같아.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 네. 이제는 그때는 네. 당연하지. 어.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네,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다시 짓는 거죠. 뭐 자료화면 없습니다만 이제 구조 안전성이라는 게 건물이 이제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그게 가중치가 50%가 돼 있고요. 네. 나머지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안전성, 결국엔 구조 안전성 기준을 예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였다가 50%로 2018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기준을 개정을 구조 했고, 안전성이 제일 네. 중요한 비중이군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거기 50%가 있는데 천에 구멍 안 났으면 작아도 입안이 막 네. 그런 거네. 거기에서 이제 뭐 노후도도 보고 그걸 이제 내구성이라고 해요. 건물의 기울기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하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내하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내하력이라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건물이 하중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 네, 이제 그 그것도 부분을 내구성이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내구성은 이제 건물의 금이 가고, 아하. 이제 뭐 바닷모래가 섞였느냐, 철근이 부식됐느냐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보는 게 내구성이고, 네. 이제 내하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자체 무게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짐도 이렇게 올려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예. 네, 다 이제 생활에 필요한 하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이 건물이 계속 지속해서 버틸 수 있느냐 그 하중을 그걸 이제 내하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기준을 2018년도에 강화시키고 나서 예. 이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무너지기 전에 절대 재건축 안 된다. 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탈락하고 나서 이제 알았던 거는 뭐냐면 그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시점이냐 준공 당시 시점이냐 이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도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의 그 단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적정성 검사 뭐 네. 이런 단계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지금은 네. 되는데 네. 정밀 안전성 검사에서 대부분 다 안 되는 데들이 많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이제 적성성 검토 제도에서 서울에서 통과된 데가 한 3개다. 이제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탈락이 되는 원인도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검토가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냐 안 하냐는 거는 어떤 거는 이제 정량적인 걸로 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감성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너무 일률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구조 안정성이 그리고 시점을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 시점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아니 지금 과거 시점을 평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만들었던 거를 그때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그것만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안전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때 그 물건을 제조를 잘했냐를 평가를 하다 보면 안전진단은 지금 상황에서의 안전성 여부를 보는 게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왜 옛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 판단이 가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진 설계가 적용됐던 게 이제 1986년인가 88년에 이제 법제화가 돼서 네. 내진 설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러면 그때 설계 시점이 됐으니까 그때 설계하고 뭐 공사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 90년 뭐 중반 정도, 중후반, 그러니까 중반, 초중반에 지금 이제 준공된 아파트들이 내진 설계가 됐고 88년 이전 그 이전의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예. 그런 아파트들이 전국에 수십만 채가 있거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 돼 있겠네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동 상계 전부 다 안 돼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진 설계 여부를 해가지고 안전하냐 안 하냐를 하면 다 그 안전하지 당시에 않은 거죠.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제 안전진단을 못 통과를 못하게 해서 어쨌든 집값을 안정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예.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해서 내진 성능 평가 해가지고 다 안전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보면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진 설계 여부에 그거 따라서 보면 이미 갈리니까. 보면, 네. 보면 그렇겠죠. 보면 그래도 다 통과되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집값이 상승하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시점을 구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안전진단의 기준을 네. 지금 이렇게 지었으면 다 통과되니까. 준공 검사 안 되는 조건이지만 네. 지어졌을 1988년에는 네. 준공 검사가 충분히 됐을 만한 네. 그 기준으로 네. 지금의 아파트를 또 한 번 본다. 네. 네. 그럼에도 C나 D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안 되는 게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기준으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제 내진 설계 안 된 아파트는 다 재건축 대상인 재건축 거죠. 대상이 되는 서울에는 거겠네. 이제 뭐 목동 상계, 무슨 말씀인지 뭐 송파야 일대 전부 다 아니, 재건축 근데 대상인 지금 거죠. 기준으로 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준거 검사 당연히 안 떨어지죠. 네, 그쵸, 안 떨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자는 건데 네, 그렇죠. 어쨌든 김현미 장관 때 그 기준은 당분간 재건축 불허라고 네,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네, 심사표였으니 네, 굳이 심사 신청해봐야 탈락이 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셨군요. 네, 그거 해봤죠. 아니 탈락했다가 다시 되셨잖아요. 네, 작년인가 그래서 다시 된 이제 것 같던데. 탈락을 했는데 예. 이제 비슷하게 저희랑 같이 추진했던 이제 몇 개 단지들은 또 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언론에서 뭐라고 됐냐면 뭐 이제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엿장수 마음대로 재건축 그 안전 진단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파트나 그리고 목동이나 이제 뭐 몇 개 단지를 가서 보면 예. 외관상 저희 아파트도 더 낡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제 정책적인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안 되는 것 같은 지역은 다 불어. 잠시는 안 돼.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지역은 안 돼. 네. 근데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 지역은 그냥 거기는 해. 괜찮아. 네, 아.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억울하잖아요. 네, 아. 저희 아파트가 더 노후되고 낡았는데 억울하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런 엿장수 마음대로의 규정이면 우리가 다시 재도전을 빠르게 해야겠다. 그게 정밀 안전 진단에서부터 그래요? 아니면 적정성 검토에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밀 안전진단 이제 1차에서 탈락을 하는 데가 저희가 초반 유일했고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눌러놨던 때에 예. 저희가 이제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그런 이제 뭐 정책 판단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1차에 안 됐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뭐 목동 일부 단지는 한 개 정도 단지는 1차에서 됐고 적정성에서 됐고 근데 그리고 나서 목동에서 이제 한 개 단지가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가 되니까 집값이 또 상승을 하니까 그 뒤로는 정책적으로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요즘 네. 근데 이제 요게 정책적으로 안 된다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되기도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의 이거를 이제 평가 심의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뭔가가 지침이 없는데 없다. 지침이 없는데 예, 정책이 그 지침도 없는데 일관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다 탈락을 하거나 탈락 직전인데 발표를 안 하고 보류하고 있거나 지금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네. 그렇다. 네. 아직 통과가 안 된 거군요. 그리고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 추진하는 곳은 다 지금 안전진단 네. 심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네. 결과를 못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신청해 놓고 다 보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지난 이제 대선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약 사항들로 서로 여당 야당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좀 될 것 같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사회적 이제 정권이 뭐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예. 정책이 바뀌면 쉽게 될 건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뭐 바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조만간 이제 다 쉽게 해서 누구나 딸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어려운 시험을 지금 당장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재건축 전반의 현장들이 조금 미루자. 네, 조금 미루자. 그 미루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공약상으로 나왔는데 지난 이제 8.16 대책에서 요거에 대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실망감들이 굉장히 큰 편인 거죠. 8.16 대책에서도 안전진단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그냥 완화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 끝났다는 네. 거죠. 약간 그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만 하면 한다. 네, 반드시 네.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 네.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네. 뭐 그런 정도는 나왔는데 그거 갖고 택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그 이제 적정성 검토 제도를 없앤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규제가 완화될 거라니까 미루고 있어요. 예. 미루고 있고 그냥 이제 대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언제 완화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뭔가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언제가 없어서 언제가 없는 거야. 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 이제 국토부 장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단지들에서 많이들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원성이 자자하니
이제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를 권한을 국토부에서 빼서 지자체로 넘기겠다 이런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죠.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 이게 국회까지 가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러면 이제 국회를 간다는 건 이제 국토위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이제 본회의 상정돼야 돼. 이 기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이제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연내 빠르게 뭐 다음 달이라도 추석 전에 완화하겠다, 시행을 당장 하겠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 좀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뉴스에서는 10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완전 10월에 진단은 어떻게 한다는 완화할지.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이제 여당 야당이 이제 공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많은 불만 사항이 많으니 그 전에 그러면 법안 발의하겠다, 상정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차라리 뭐 추석 전에 빠르게 대책을 하겠다, 추석 이후에 바로 하겠다라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법안 발의라는 건 안전진단 기준을 그럼 지자체가 알아서 도장 찍어주고 말고 하는 걸로 네. 하자. 지금은 국토부가 하는데 네, 그렇죠. 이제는 지금- 지자체가 하는 네. 쪽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네. 야당이 추진하는 겁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비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법안으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빼서 지자체에 넘기겠다라고 법안을 지자체에 넘기면 하겠다는 거죠. 지자체는 도장 잘 찍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진행될수록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취등록세 수입 들어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문제는 활발해질 텐데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추진해 줘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재건축이 사실은 원래는 정치라는 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정치랑은 좀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네. 지난 정권 이후로 굉장히 재건축과 정치가 결합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야당의 어떤 이제 정책과 법안 발의라는 걸 좀 면밀히 지켜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는 괜찮지. 이제는 괜찮잖아요. 야.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면 큰일이죠. 또 큰일이죠. 입장 바뀌었죠. 네, 입장이 바뀐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애매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집값 오르는 정책도 부담 없이 네. 입법화 추진하는 이거 거고. 뭐 그렇죠. 괜찮네. 이제 이렇게 총선이 하고. 크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이제 네. 이런 이제 정책 발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렇다. 네. 근데 근데 종부세 완화는 또 왜 자꾸 반대 다시? 네, 그렇죠. 이제 그랬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일관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서민을 위한 이런 것들을 표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면적으로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은 쉽지도 않고 또 아니더라도.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정책에서 대립을 할 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안 들어주겠다라는 아. 입장인 거죠. 네. 어느 쪽이든 서로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한 반대다 무조건. 네. 지금 예를 재밌네. 진짜 어른들이 왜 그러냐? 재건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안전진단도 하나고 또 뭐 몇 가지가 거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분양가 상한제, 네. 뭐 또 뭐더라? 뭐 하여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런 게 네.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 셋 중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기에는 네. 만약에 셋 중에 하나만 골라라. 재건축 3대 악법.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네. 둘 다 재건축 3대 대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초환. 네. 기초한. 근데 그거는 또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이제 일반 분양을 뭐 둔촌중앙 같은 게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 거고 네.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둔촌중공은 제초환 대상이 아니죠. 네,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했던 한강 맨션 같은 경우에 재초안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고,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각자 입장은 다 다른데, 뭐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지금 당장 저도 초기 단지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가장 크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그 다음 진행을 할 때 이제 가장 근실내에 있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거든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시점부터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몇 년 내에는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를 설립 안 하고 버티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이제 집값을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을 시켰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부활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상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책이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죠.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지난 정권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과 그다음에 완공 시점. 완공 시점의 차이, 시점이잖아요. 네. 그 격차. 네. 근데 지난 정권 때 집값이 해마다 급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미루면 한 해 미루면 네. 격차 좁아지죠. 격차가 좁아집니다. 근데 그렇죠. 네. 한 해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집값을 추진 설립 시점 이전에 많이 올려놓으면 네.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재건축 추진단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집값을 올리지 못하게 했는데 재건축 추진단지 입장에서는 이 격차를 줄여서 세액을 줄이려면 최대한 늦게보다는 지금 당장 집값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재건축 조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정권에 있어서는 그런 규제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규제만 갖고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대체로 집값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조합 설립 자체를 안 하겠군요. 제초한이 남아 있으면. 그렇죠. 조합 설립은 최대한 늦게 해서 후다닥 빨리 해서 빨리 완공하는 게 그 사이에 집값 상승폭을 줄이는 방법이니 지금부터 굳이 조합 설립 먼저 해서 지금부터 카운트 똑딱똑딱 시작하는 걸 원할 리가 없으니까 아예 진도 안 나가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거의 안 되고 대부분 현장에서 멈춰 있었고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은 단지들은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그래서 요 격차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완공 시점이 얼마가 될 거라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앞서서 많이 올려놨으니 예, 그리고 격차가 이제 세액이 이 정도 선내는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한 단지들만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진행이 됐던 거죠. 물론 이 제초안은 그냥 없애자는 분들도 많고 뭐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굳이 존치시키자면 완공 시점부터 5년 전 또는 완공 시점부터 7년 전으로 아예 못을 박아서 조합이 언제 설립됐든 관계없이 아예 기간을 못 박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야 그것과 무관하게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지. 조합 설립으로 하니까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정식은 이제 추진위 설립이거든요. 근데 추진위 설립 시점부터 이제 입주 시점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네, 상당히 길고 이제 물론 이제 재건축이 잘 되는 데는 이게 뭐 빨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 때는 이게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지금 통보되고 있는 금액들이 워낙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장순원 기자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한강맨션 사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집값 많이 오른 그 기간을 딱 잡아먹었더군요. 한강맨션은. 그렇죠.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의도적으로 미뤄야 된다고 보는 단지들은 미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맨션도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통보 받은 금액을 줄이려면 뭐 살짝 미뤄도. 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살짝 미뤄도 그게 더 이익인 거죠. 해마다 지난 정권에서 해마다 평균 뭐 한 2, 3억씩은 상승을 했으니까 한 해씩 2, 3억씩이 절감된다고. 뭘 미뤄요? 한강맨션이. 조합 설립. 예. 뭐 추진이 설립이 아직 안 됐어요. 추진 설립은 됐는데 돼 있죠. 예, 완공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산이 완공 시점으로 이렇게 추진 설립 시점과 완공 시점이 격차 벌어지면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 시점을 완공 한참 시점을 한 30년 뒤로 미루면 조금 한 해를 미룰 때마다 세액이 결정세액이 2, 3억씩은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들 참 스마트하다니까요. 세금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걸린 문제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은 이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절세 방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절세하는 건 현명한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세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방안도 이제 거론들이 되는 거죠. 조합 설립을 만약에 좀 미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다 미뤄지는 겁니까? 다 미뤄지는 조합 설립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건 있었어요. 또 구법에서는 조합 설립부터 진행을 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도 좀 조금 더 억울하긴 하죠. 조합이 또 이제 추진위가 빨리 설립됐으니까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추진위가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거든요. 예. 구법에 따라서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인허가 서울시 인허가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인허가 끝나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음마 아파트도 결국에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조합 설립은 안 하고 추진단 형태로만 모여서 추진 단장님 뽑아놓고 그러나 나머지 지금 다 하고 네. 시공사도 다 정하고 샤시도 다 정하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그게 없습니까? 네, 법상에서 어쨌든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고 예. 대표 지위를 인정받고 어떤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받으려면 결국에 이제 법인 설립이거든요. 조합이 이제 법인 설립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서 뭐 신탁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신탁 방식이 과연 이제 올바르냐라고 보면 이제 뭐 일선에서는 이제 둔촌주공 사태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내릴 때 신탁 방식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신탁이라는 건 조합장이 자꾸 잡음이 많으니 네. 누구한테 조합장 대신 전문가한테 신탁회사 외부에 맡겨서 네, 외부에 맡기겠다. 돈 주고 외부에 맡겨서 네. 네. 수수료 좀 나가지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렇겠죠. 왜요? 추진 왜요? 단장님이 계신데 아니 저는 그걸 그거보다는 없애고 신탁사가 들어오니까 반대시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네. 그 신탁 회사에 그분들이 각자가 전문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분들은 재하충을 줘요. 전문가한테. 그러면 직접 하는 거랑 전문가가 누군데요? 그 전문가 누굽니까? 그게 이제 그게 지난 아파트 재건축 아니요. 마무리한 성공한 사람? 경험 있는 재건축은 이제 조합장? 뭐 도시정비 업계라는 분야가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관련된 이제 건축 전문가들, 그러니까 건축 기술사 뭐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의 전문 영역인데 이분들도 신탁회사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맡기는 거죠. 본인들은 공정할 뿐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전문 회사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조금 더 풍부하다 이 차이인 거지. 그러면서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시는 거지. 이게 진짜 전문가냐? 저는 이제 알아보니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제일 전문가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재건축에 성공한 조합장을 용병으로 네. 끝까지 해본 조합장. 네. 모셔오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네, 그쵸. 어차피 월급도 주신다면서요. 네. 근데 조합장이 되려면 내가 지분이 있어야 돼 반드시? 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소수 지분이라도 뭐 가능은 합니다 현재로서. 근데 이제 예. 그렇게 소수 지분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 몇 개 단지에서 여전히 잡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 개정을 이제 다시 해가지고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을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에 그러니까 한 세대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한 이제 조합장이나 이런 걸 하려면 부부 공동 명의도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조합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좀 뭐 이렇게 얘긴 되고 있어요. 예. 소수 지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급부로 이제 또 반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이제 견제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막아보자라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집 한 채를 온전히 내가 갖고 있는 사람과 네, 상속받은 집인데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다 보니 나는 5분의 1밖에 없어 네, 하는 두 분이 네. 이분이 하면 일을 더 이상하게 해야 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어차피 네. 한 채나 0.2채나 만 세대 중에 생각하면 네. 뭐 아무것도 아닌 지분이죠. 근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조금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이제 뭐 둔촌주공 상가도 마찬가지로 쪽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했다라는 뭐 이제 그런 투자훈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나쁜 의도 가진 분이 들어올 있을 수 때 있으니. 네. 쪽지분이라고 하는 게 네. 수단이 되니까. 네, 그런 이제 우려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조합까지 하면 네. 이상하게 된다. 네, 뭐 그런 우려가 있는 너무한 거죠. 것 같아요. 그러면 집 한 채 사지. 이거 뭐 조합장 어떻게 해서 네. 리베이트 받으려면 네. 집 한 채 값이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목돈이 없으시면 그것도 트라이가 안 되니까 네, 네. 그거는 막아보자 하는 것 네.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네. 제 총알은 그게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뭐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재초안과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만났을 때는 같이 시행이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두 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만난 케이스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강 맨션이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초안과 관련해서. 네, 제초안도 얘기가 이제 크지만 이제 한강 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조만간 이제 진행이 이제 조합을 이제 사업 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고 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거니까 이제 멀지 않은 미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두 개가 만났을 때는 저는 조금 더 극대화돼서 이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진행되는 건 저는 이제 옳지 않다고 보시는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장순원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걸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그러시죠? 될까요? 네. 네. 아, 네, 이제- 장선 기자 얼굴도 네, 나왔네. 장순원 기자님 이제 화면을 캡처하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최고의 재건축 아파트 전문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장순원 기자님께 잘 해주셨는데 약간은 조금 마음에 이제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요것만 이렇게 더 하나를 포인트를 더 얘기를 하면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장순원 기자님이 이제 해주신 거 보면 조합원 물량이 이제 나중에 입주가 완공이 돼서 입주 시점에는 이제 공시지가 39.4억 정도가 될 거다. 예. 이제 호가는 뭐 이제 시세는 41억 정도가 될 거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이익은 뭐 16억. 정도 그래서 재건축 분담금은 7.7억 원 정도를 추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순원 기자님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한 거죠. 네. 과도한 건 맞는데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 정도 이익을 봤으면 그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넘으니까 예를 들면 저 조합만의 얘기 아니야. 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보면 조합원들은 왜 억울하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더 많이 억울해진다. 우리가 많이 좀 울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을 일반 분양 시세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 19억에 하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앞으로 야기가 될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랑 같이 되니까 네, 세금은 분양- 내더라도 네. 그러면 분양가를 맥시멈 하게 잘 줘서 비싸게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런 논리인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강 맨션 사례를 보면 추진위 설립 시점이 약 이제 공시지가가 16억 정도로 네. 되어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입주 시점에는 이제 약 41억이라고 정도가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있어요. 그래서 예. 공시 가격은 39.4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액은 총 보면 그러면 이제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안에는 네. 자연산 승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도 포함해서요. 예. 어쨌든 다 포함해서 25억 정도고 여기서 자연상승분 빼고 개발 비용 빼고 하고 나서 이제 순수하게 결정세액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7.7억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일반 분양가가 19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요때쯤에 일반 분양가가 돼요. 일반 분양이 되면 약 19억 원 정도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럼 이 부분은 일반 분양이 이제 선분양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제가 좀 길게 잡았습니다만 보통 3년 6개월 뒤에 입주가 돼요. 입주가 되죠. 입주가 되면 그때 시세는 41억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4.5개 되지만 뭐 3년 6개월 정도를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22억의 시세 차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 조합원 입장에서는 25억에다가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자기의 그 조합 개발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아니잖아. 충분하게 내가 어떤 조합의 의사결정도 하면서 뭔가 참여하고 노력한 대가가 있는데 왜 일반 분양자는 22억의 시세 차익을 주고 정말 일반 분양자는 로또를 맞은 거죠.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어요. 네. 예. 그냥 기여한 받고 게 3년 후에 입주만 했을 뿐인데 22억을 먹는 일반 분양자들인데 네, 그렇죠. 나는 10년 동안 그냥 들고 있었다가 네. 25억 벌었다고 거기서 7억을 뜯어가면 네. 뭐냐 이제 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재건축 조합들에서는 그럼 공평하게 일반 분양자한테도 그거에 대한 이익 환수금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세금을 낼 거면 네, 다 낼 거면 왜 나만 그리고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것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재건축은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에 비해서 용적률이라는 걸 보통 이게 뭐 한강맨션도 네. 그렇지만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한강맨션은 네. 특히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훨씬 내가 이제 개발 이익이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그 많아진 거에 대한 사실 수혜를 보는 건 아니냐. 네. 그쵸. 그게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네. 그게 싫고 그게 뭐 세금 내기 배 아프면 그냥 너희들 일대일로. 돈으로 어. 1대1 재건축을 해라. 해라. 그 왜 논리. 남의 돈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네. 하면서 그 차익을 다 먹으려고 하니 네. 그 항상 그런 반론이 있잖아요. 도둑님들아. 네. 그 1대1로 하세요. 돈 네. 들여서. 네.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그거야 더 높게 짓고 일반 분양하는 거야 네. 걸리니까. 네. 100평 땅 있는데 내가 집 한 채 더 짓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할 때 아유 용적률 꽉 찼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용적률 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요 더 주는 용적률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원래 이제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이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법률에는 이제 그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네. 시행령에 보면 이제 뭐 1종은 얼마, 2종은 얼마, 3종은 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3종은 뭐 300% 이내에서 뭐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장이 그걸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울시는 기준 용적률 210%고 그 이제 그리고 210%에서 230% 갈 때 30%에서 50% 갈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30%까지 가면 그때는 기부 체납을 땅을 일부를 해라. 네, 기반 시설 일부를 기부 체납해라.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250% 이제 가면 기부 체납을 하고 근데 300%까지 갈 때에는 뭐 이제 기부 체납을 더 한다든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이제 반을 임대주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개발 이익들을 충분히 다 조금 쉐어한다. 네. 사회랑. 사회랑 회수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라는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긍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는 그 공급을 하면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이 기본이군요.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은 210%입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종은 그냥 250%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 환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230%가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국가와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짓겠습니다. 간섭 마세요라고 하면 그래 너희는 210만 해. 네. 라고 하고 230 정도. 230까지는 네, 알아서 맘대로 할 수 네, 있고 네. 그거 230으로 하는 건 특혜는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 아닙니다. 근데 230에서 300까지 늘리려면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뭘 좀 더 해야 단계마다 될까요? 네, 뭐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기부 한다는 체납을 거죠. 해서 뭐 그래서 공원화도 이제 공원도 만들고 뭐 이제 신축 아파트들 보면 이제 뭐 도서관도 있어서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도서관도 지어서 기부해서 사회 환원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 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 이익이 남잖아요. 네. 용적률을 잠깐. 늘려주는 네. 만큼. 헬리오시티는 그 도서관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아파트 중심에다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근데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게 네, 외곽에다 지었습니까? 외곽에 지었어요. 외곽에다 지었어요? 네. 네, 헬리오시티에 어디 아는 분이 있는데 네. 거기도 워낙 크니까요. 예. 뭐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면 워낙 단지가 크니까 다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차라리 길 건너 남의 단지 상가에 가는 게 가깝다고. 네. 그럴 수 단지가 있겠네. 크면 어쨌든. 약간 이제 좀 뭐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워낙 네.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 분양이랑 비교하는 건 저는 약간은 물론 생각의 네. 차이일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일반 분양은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은 가점들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당첨이 돼서 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산 집의 가격이 네. 높아졌을 뿐이죠. 네. 근데 그게 이 얘기예요. 용적률 230까지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의 권리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용적률이 100%인데 230까지 지어서 늘어난 세대를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늘어난 세대를 팔건 그거를 뭐 아파트 주민들이 탁구장으로 쓰건 네. 그거는 그 주민들 땅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고 근데 230만 짓기는 아쉽고 230에서 300까지 좀 늘려서 용적률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희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230에서 300까지 늘려주면 그 대가로
뭐를 내놔라. 기부채밥을 하세요. 도서관을 뭐 하든 하세요. 뭐 도로를 하든 뭘 하든 어. 임대주택을 넣든 이거는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230까지는 걸리고 230부터 300까지는 내가 뭘 했다 뭘 이미. 하고 아. 낼 거 다 낸 거니까 아. 뭘 해도 특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초안을 더 내라고 하든가 네. 분양가를 뭐 상한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건 내 재산 내가 파는데 내가 당근에다 휴대폰 내다 파는데 이걸 꼭 5만 원만 받으라고 하면 네. 웃기잖아요. 사유재산인데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유재산이냐 아파트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게 다 사회에서 해준 건데. 사회 거지. 네. 모든 집들은 230까지는 다 각자의 권리로 활용하고 있고 네.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증축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거보다 더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회 자산을 가져간 게 맞으니 그거는 정부랑 얘기하면서 뭐 반을 내든 3분의 1을 내든 그거는 그때 오케이 도장은 알아서 찍어주는 건데 그걸 찍어줬다는 이유로 제초안도 내 뭘도 내라고 하면 이건 두 번 이중과세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중과세도 문제인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들 그래도 어쨌든 사회 환원해 막 이런 시각이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엔 재건축 조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택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워낙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강하니까 그렇다 보면 내가 왜 공급을 굳이 해야 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대1 재건축 1대1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럼 최소한의 물량만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용적률 왜 굳이 다 올려갖고 왜 사회 환원도 했는데 돈까지 이제 세금까지 내야 돼. 이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뭐 1, 2년 전에 있었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삭감을 하는 거죠. 안 해. 그렇게 다 사회 환원하고 다 하는데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나쁜 집단으로 매도를 하니까 그러면 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좋게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 거죠. 부작용인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환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주택 예.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은 돼야만 공급자로서 사회 재화를 공급을 하는데 예.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공급자로서의 위상이 위축되고 그걸로 해서 사회에 어떻게 부작용을 또 낳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스타트업도 있고 뭐 기업도 있는데 기업이라는 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해주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건축 조합도 그런 시각을 좀 가져줘야 된다. 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나쁘게 볼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만약 정말 그게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이 그게 악덕 기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조합을 나쁘게 본다면 예. 사실 우리가 그러면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원래 의무는 누가 있냐라고 하면 국가에 끊는 거거든요. 예. 국가라는 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거에 따라서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과 권리를 위해서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주택 공급자의 역할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안정적인 주택 공급,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정부가 그거를 다 책임을 못 지니 조합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수급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걸 모든 걸 다 직접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조합과 그다음 재개발 조합과 어떤 정도의 상생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나 나쁘게만 바라보면 이제 민간 개발자인 재건축 조합들이 점차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꾸 생산해주고 그게 유통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공급자를 너무 매도하는 게 아니냐. 그게 좀 안타까운 시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매도하고 안 매도하고도 네. 이제 뭐 당사자의 감정이니까 뭐 해도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일반 분양자 네. 즉 분양가 상한제에서 14억에 뭐 네. 분양받으면 3년만 지나면 뭐 네. 40억짜리가 되는 이 22억의 차익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야 우리도 무주택 유지했고 네. 그동안 청약통장도 부었고 자격 갖추고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주는 거 받은 건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 시각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정부가 정부 돈으로 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 보호해 주잖아요. 뭐 특별하게 직업 없으셔도 어렵다는 이유로 매달 얼마씩 드리잖아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하는 일이니까 정부 돈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세금 걷어서 정부가 비싼 집이지만 사서 주면 괜찮다는 네. 거예요. 다만 야 저분들이 저렇게 20억씩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라는 의문은 남으나 네. 그건 괜찮은데 왜 그걸 재건축 단지 아파트 주인들의 재산을 뺏어서 주냐는 거죠. 세금이 아닌데. 에이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낼 만도 하잖아요라고 하는 시각이면 그건 누구나 내야지 재건축 안 했으면 안 낼 세금이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기업이라고 봤던 기업의 주주로서 이제 조합원들은 주주로서 충분한 의사결정과 어떤 이제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재건축 조합원만을 마치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시각은 이제 조금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적-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용적률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거기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는 이제 뭐 이제 그 조금은 뭐 이제 외부에서 뭐 137%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저희가 아파트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상가랑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예. 한 157% 정도 됩니다. 네. 157%. 157. 그럼 여유분이 꽤 있네요. 저희는 꽤 있습니다. 그럼 와. 230까지는 서울시랑 전화 한 통화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하겠지. 230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제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재건축 사례들을 보면 네. 누구나 사업성만을 생각을 했어요. 예. 사업성만 생각을 하고 다 뭐 용적률을 올리면 다 뭔가 엄청난 네. 이제 돈이 벌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는 그런 게 조금 생각을 변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는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고부 가치를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또 맨날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아파트를 지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 아파트를 뭐 용적률만 가지고 사업성을 논하기보다는 네. 저는 어쨌든 저희 아파트 갖고 있는 올림픽 선촌 아파트 갖고 있는 특수성 그래서 최대한 살려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근데 특수성이 예. 있는데요? 그렇다고 호돌이 뭐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뭘 특수성을 잘하게 있다고 네, 이제 용적을 더 높게 달라는 거예요? 용적률을 높인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건축미적으로 아름다운 호돌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축물을 좀 지어야겠다.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조형물들. 재건축하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사업성을 논할 것보다는, 네. 저는 그게 조금 앞으로의 재건축 단지들한테 좀 바라는 게 뭐냐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이 너무나 지난 이제 몇 년간 이제 뭐 35층 룰이라고 해서 너무나 다 똑같은 네, 아파트만 네. 지었다.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탈피해서 조금은 다른 것들을 지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쁘고 아닐까. 멋있고 네. 뭐 우아하게 네. 다들 그렇게 지으려고 짓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네. 이제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성을 결부하면 결국에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건축비 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밋밋하게 짓는 네, 게 밋밋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만을 논하다 보면 밋밋하게 지어서 비싸게 받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조금 놓치고 알겠습니다.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것 뭐 예쁘게 짓는다고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요번에 이 옆 동네인 둔촌주공도 시공사는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네, 네.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네.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시공사들은 이제 뭐 모든 단지들이 마찬가지지만 선정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 밥도 사주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저렇게 해줄게요, 뭐 이제 하잖아요. 뭐 요즘에 뭐 밥을 사주는 거는 이제 뭐 그건 위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렇죠. 우리가 백화점 가면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네. 시공사 선정되기 전에는 모든 건설사가 우리 사랑하는 조합원님, 존경하는 조합원님이래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선정되고 나면 어쨌든 기업도 기업이니까 예.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빨리 잘 이렇게 빠르게 지어서 이제 시공사도 이제 이익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니까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래서 어떤 기업에 저는 이제 그런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단순히 조합을 조금 전에 맥락과 같아요.
조합원들이 그 사업성만 추구하다 보면 기업도 시공사도 그렇게밖에 접근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미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위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라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은 시공사도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조금 낫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네, 뭐 한 6분 정도 남아 있고 네. 궁금한 건 네, 옆 동네 둔촌 주공 네. 지켜보니 네, 도대체 뭐가 원인이거나 문제인 것 같으십니까? 네.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네, 일기 신도시들도 네.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네.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할지 정부가 아직 카드가 안 만들어진 네. 모양이에요. 뭐가 그렇게 고민거리일까요? 네. 하는 두 가지 질문 중에 네. 마스터 플랜. 답하기 쉬운 걸로 답을 주세요. 저는 뭐 둘 다 짧게 뭐 잠깐 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국토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일기신도시의 문제는 이제 결국엔 안전진단과 용적률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시행령에 있고 예. 그 시행령에 있는 걸 그 지침을 받아서 이제 지자체가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택지직으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 장관 이제 훈령에 따라서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사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국토부 장관이 바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에 대한 약간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미루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는 도지사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 맞춰서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안 발의를 해서 그건 특별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특별법으로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봤을 땐 시간적으로 빠른 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바로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뭘 풀어줘야 된다고요? 일단 용적률이 현행 거기가 지금 한 210%대인가에 있는데 네. 원래 개발 당시에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까지 그렇죠. 여유는 예. 있는데 또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이로 인해서 210%까지만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성남시가 발간한 이제 책자 이제 정책 보면 네,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요거를 풀려면 이제 장관이 풀어줘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너무 미온적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 발의를 하겠다. 어떤 그런- 식으로든 용적률을 더 허용을 해야 네. 이게 신도시가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네. 그 허용하는 고리를 네. 국토부 장관이 풀 거냐, 네. 법으로 풀 거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측하시기에는 국토부 장관이 그 풀면 나중에 집값 올랐을 때 그 책임 할까 봐. 본인이 써야 네. 되니까 네. 법으로 하든 네. 말든 일단 시간 끄는 것 같다고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제 추측으로는 약간 그렇게 할 수 보여요. 있는데 네, 국토부 할수 있는데도 장관이 네. 국토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법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넘긴다는 것보다 시간을 뭐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면서 마스터 플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런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마스터 플랜이라는 그걸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는 계속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액션은 자꾸 미루고 있다. 네, 그렇죠.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하자. 언제? 근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좀 미루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일단 용적률에 대한 용적률과 안전진단을 바로 풀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고시로도 바로 풀 수 네. 있는데. 그러면 네. 각자 모든 아파트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정리가 어려워서 그 그런 거 뒤에 아닐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 용적률 한 250%까지는 일단 가게 두고 그 예. 이후에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뭐 어디는 300% 갈지 이런 걸 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그 아까 진도는 전에 230% 용적률이라는 그 기준을 좀 높여주는 거 정도는 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 중에서는 뭐 우리는 한 250%에 갈래 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단지들은 보내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여기를 좀 더 고밀 개발을 할지는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성도 없게 막아놓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이번에 이제 8.16 대책이 나온 이후로 재건축 단지 조합 추진하시는 분들,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이 뭐 실망이 많았다 이런 네. 뭐 부글부글 이런 네. 기사들이 많던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그럼 리모델링으로 다시 갈 거. 어차피 선택지는 하나밖에 네. 없잖아요. 내가 네. 한 번만 딱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리모델링으로 갈까요? 저 더 기다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분위기는 어떻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일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정책적으로 미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용적률을 못 올려주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빠르게 선택해서 갈 텐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용적률을 풀어줄 것처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선택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것도 못하게 만드는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거릴 수밖에 없다. 네. 구글 알겠습니다. 재건축은 예. 기다리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 아파트가 지어질 무렵에 제가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 잠실 쪽 얘기 많이 하네요 저희가. 네. 그때만 해도 참 좋은 아파트였지 옛날에. 올림픽 아파트 선수촌 이야.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였어요 옛날에. 얼마 왜 좀 생소한 게 아니라 멋있다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는 네. 5층짜리 아파트면 그 단지가 다 5층이었고요. 네. 15층짜리면 그 단지가 다 골고루 15층이었어요. 5와 열을 나란히 남쪽을 향해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똑같이. 9동 같은 높이 쫙. 어.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네.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아하. 뭐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스카이라인 뭐 그래서 이야 멋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벌써 35살? 네. 예. 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추진단장님. 네. 하여튼 조합장님까지 되실지 무난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되시고 추진되면 또 이슈가 네. 있으면 저희가 네.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